341페이지 보시고 요약집은 125페이지 있나요? 책 제목은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투자론에서 하는 뭐 정리, 뭐 가정, 전제 이런 것들을 정리할 건데 제일 먼저 보시면 위험이 주어졌을 때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가 나와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 그래서 그 341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에는 세 가지 있대죠. 세 가지. 위험 회피형,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 근데 세 번째 줄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성향은 어떻다? 위험 회피형이라는 거예요. 위험 회피형. 그래서 그 기업본에 보면 위험 회피형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놨죠. 그래서 같은 말로 위험 혐오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A번 때문에 사실은 설명하는 거예요. A번에 보시면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싫어하는 이상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론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더라도 투자자들을 다 어떤 사람으로 보고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의 사람들로 보고 내용을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별 얘기 없으면 위험 회피형을 가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B번부터 나와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한 거죠. 그 B번 위험 회피형의 사람들이라는 건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뭘 선택하는 사람들?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하는 사람을 위험 회피형이라 불러요. 그러면 C번에서 위험 회피형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한다? 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즉 위험이 없을 때는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예금에서 얻는 이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즉 무위험률 밖에는 내 수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진정한 의미의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D번 보시면 위험 회피형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 즉 내가 이 위험을 감수했을 때 충분한 수익을 얻는 위험이거나 또는 피할 수 없는 위험, 이게 누구예요? 포트폴리오에서 얘기하는 체계적 위험.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은 감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이 위험 회피형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다시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공격적인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로.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I번에 맨 마지막에 있는 I번에 위험 회피형의 무차별 곡선. 그럼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를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그럼 우리 책 옆에 오른쪽에 그래프를 6개나 그려놨잖아요. 그럼 이게 무차별 곡선이냐? 그건 아니에요. 무차별 곡선을 그리려면 반드시 가로축에는 위험, 세로축에는 수익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효용과 소득과의 관계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걸 효용 무차별 곡선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얘기를 정리해보면 일단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어떤 사람을 가져간다? 위험 회피형, 위험 혐오형을 가정하고 문제를 푸시라는 거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한 건 읽어보시고 이 사람들을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보수적인 투자자와 공격적인 투자자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곡선으로 그리면 이게 뭐다?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무차별 곡선을 그리려면 원래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뭘 집어넣고 수익 집어넣고 여기에 위험 집어넣은 평면상에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가정한다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로 가정한다면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우상향.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곡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이 사람을 위험 회피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무차별 곡선의 모양은 아래로 어떻다? 볼록한 모양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 세 가지는 투자론에서 문제 낼 때 별다른 얘기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전제로 알고 가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위험과 수익 관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두 번째가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 있대요? 상세 관계 있대요. 그럼 이게 뭔지는 아셔야죠.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그래서 그게 34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그려놓고 기억본의 개념 보시면 A번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다?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위험과 수익에 뭐란다? 상쇄관계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라는 건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위험이랑 수익이랑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럼 위험과 수익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위험에 대한 대가인 뭐가 커지니까 위험 할증률이 같이 커지니까 그걸 포함하는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같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 반대로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왜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가를 말로도 설명해 놓고 뭐 식으로도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B번 보시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속에는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피할 수 없는 위험, 이게 누구예요? 체계적 위험. 그래서 그 체계적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커지면 같이 수익률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걸 그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다? 비례 또는 상쇄 관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는 투자론에서 이 얘기 안 하더라도 항상 당연한 얘기로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 거는 우리 책의 344페이지 가시면 03번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 그래놓고 양가로 1번에 모험어를 구해보세요. 위험의 크기와 수익의 크기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수익은 내가 실제로 실현한 수익이 아니라 뭘 계산하는 거다? 투자로부터 기대하는 수익, 예상하는 수익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을 뭐라 부르니까 기대 수익 또는 그거에 대한 비율을 기대 수익률이라 부르니까 그 기대 수익률의 크기부터 어떻게 해봅시다.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아까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면서 설명했듯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한다? 가중평균의 방법 하면 되죠. 가중평균.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에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단어 떠올리시면 돼요? 가중평균 이게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 344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수익의 기대치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말 바꾸면 뭐요? 기대 수익 구하는 방법이에요. 요약집으로는 126페이지에 126페이지인가? 아니구나. 12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죠. 127페이지. 그래서 구하는 방법 보면 되죠, 뭘. 그래서 그 구하는 방법은 니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니은에. 니은 보시면 투자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사상, 영어로는 이벤트라 했는데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뭘 부여한 다음에 확률을 부여한 다음에 이걸 뭐 해서 가중평균해서 뭘 구한다? 수익의 기대치, 즉 기대 수익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그 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서 기대 소득 구하고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설명해 놨죠.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는 잘 안 내요. 진짜 쉬운 문제라.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에서 이거 냈던 것 같은데 문제 낼 때는 나름대로 좀 어렵게 낸다고 확률 마지막 칸을 비워놨었죠.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1이라는 사상, 1이라는 사상, 3이라는 사상 나와 있고 확률이 0.1, 0.8, 0.1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 0.1을 지우고 냈었잖아요. 왜? 확률은 다 더하면 얼마 되니까? 1 되니까, 100%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마지막 값을 구해서 구하라고. 근데 그것도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 문제의 난이도는 이렇게 쉽게 내는 게 아니고 좀 뒤로 가셔서 실제 나오는 문제를 보시면 기본서 39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93에 가보시면 393에 가보시면 06번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뭘 구하세요? 기대 수익률을 구하세요 라고 24회 때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394페이지에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그래서 25회 때 냈던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좀 넘겨보시면 397페이지 예, 13번 A, B, C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 표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에 뭘 구해라? 기대 수익률을 구해라.
그럼 이 세 문제는 공통적으로 뭘 구하라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근데 주어진 표의 모양이 셋 다 어때요? 거의 똑같죠, 뭘. 표의 모양이 똑같잖아요. 세로축과 가로축에 있는 그 값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내용은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낸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394페이지에 있는 7번 문제, 7번. 7번 풀 줄 아시면 이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풀 거예요. 7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7번. 그러면 이 문제를 풀으려면 일단 가중평균하는 방법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가중평균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떤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부호하고 가중평균을 했잖아요. 그럼 그 가중평균을 한다는 건 어떤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그 상황이 실현될 때에 예상되는 수익 또는 수익률을 곱해가지고 다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는데 아까 책에 나와 있는 345페이지 있는 표처럼 간단한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394페이지 있는 7번 같은 정도의 난이도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7번을 풀어보면 지금 얘는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라고 하는 세 가지 자산으로 구성된 전체 자산의 수익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상가의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전체 수익률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오피스텔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 아파트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상가의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얘가 예상되는 수익률이 뭐에 따라 호황이라는 상황, 그 다음 불황이라고 하는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서로 어떻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즉 상가라는 애는 호황일 때는 수익률이 얼마? 20%. 불황일 때는 10%. 그럼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니까 이거의 수익률을 알고 싶으면 뭐 해보시면 돼? 평균 내보시면 되죠 뭘. 만약에 호황일 때 수익률과 불황일 때 수익률이 똑같으면 평균 내고 자식할 것도 없잖아요. 그 똑같은 값이 수익률 아니요. 예를 들어서 민법은 50점 맞고 개론도 50점 맞았어요. 내 성적 얼마요? 뭐 계산해보고 할 것도 없어. 그냥 50점이요. 근데 민법은 50점 맞았고 개론은 70점 맞았다. 그럼 뭐 해봐야? 평균을 내봐야 내 성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 그 상가라는 애의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가라고 하는 자산이 경제 상황인 호황이라는 상황과 불황이라는 상황에 따라 그 수익률이 호황일 때는 20%, 불황일 때는 10%로 서로 다르니까 이걸 평균 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균 내는 방법은 뭐예요? 더해서 2로 나누는, 이렇게 나누는 게잖아요.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그래요. 산술평균. 그럼 이건 어떨 때만 할 수 있냐면 두 개 발생 확률이 똑같을 때.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호황이라는 상황에 발생할 확률은 얼마래요? 40%. 불황이라는 상황에 발생할 확률은 60%라고 단 해놓고 줬죠. 그럼 이처럼 발생 확률이 서로 다를 때는 산술평균 못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중평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어진 확률 값에다 뭘 곱해서 그때 수익률 곱해서 주어진 확률에다가 수익률 곱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곱할 때 확률도 퍼센트고 수익률도 퍼센트면 퍼센트 곱하니까 10,000분의 1 돼버리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계산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확률로 주어진 값은 뭐로 바꾸라? 소수로 바꾸라 그랬죠. 그럼 얘가 0.4 곱하기 20% 더하기 0.6 곱하기 10%가 되는 거죠. 이게 뭐 한 거예요? 이게 가중평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가의 수익률을 구해보니까 얘는 8% 나오고 얘는 6% 나오니까 상가는 그 수익률이 얼마다? 14%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가의 수익률을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구해본 거죠. 근데 이 자산 속에는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으니까 오피스텔. 그럼 이 오피스텔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피스텔은 호황일 때 수익률이 25%, 불황일 때 수익률은 10%. 그럼 얘도 가중평균 해야 되니까 발생 확률 0.4 곱하기 25% 더하기 0.6 곱하기 10%. 그럼 얘는 10% 나오고 얘는 6% 나오니까 계산해보면 16%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오피스텔이 뭐예요?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구한 예상 수익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자산이 누구? 아파트. 그럼 아파트는 호황일 때 수익률이 얼마? 10. 불황일 때 수익률은 8.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가중평균 하시면 되지 뭘. 0.6 곱하기 10% 더하기 0.6 곱하기 8%. 그럼 이거 하면 4% 나오고 이건 6, 8, 48이니까 4.8% 더하면 8.8% 나오잖아요.
그래서 뭘 구한 거예요? 상가와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예상 수익률을 구한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구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세 가지 자산이 어떻게 돼 있는 애니까 결합돼 있는 거니까 이걸 또 뭐 해봐야 돼요? 평균을 내보셔야지. 만약에 이 세 개의 값이 똑같다면 뭐 평균 내고 자식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게 그 값이 되니까. 근데 서로 값이 다르니까 또 뭐 해보셔야 돼? 평균 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의 자산 구성 비율이 똑같다면 그거 그냥 다 더해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가의 자산 구성 비율은 20%, 오피스텔은 30%, 아파트는 50%.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니까 확률 곱해서 다 어떻게 하시면 돼? 더하시면 되지 뭐. 그럼 구해보면 확률은 소수로 바꾸려니까 0.2 곱하기 14 그러면 2.8%가 나오는 거고 더하기 0.3 곱하기 16이니까 4.8% 나올 테고 더하기 반띵이잖아요. 반띵. 그럼 8.8%의 반이니까 4.4%. 그럼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12%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구한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전체 자산의 뭐다? 기대 수익률. 이거 풀 줄 알면 나머지 문제는 다 푸시니까 무슨 일 있어도 394페이지 7번에 있는 건 풀 수 있게 준비하세요. 항상 어떻게 하면 돼요? 자산이 여러 개 있으면 그냥 그 자산의 평균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그 자산 세 개를 다 어떻게 하면 돼? 또 평균 내보면 되지. 두 개면 두 개만 하면 되고. 확률이 50, 50 주어지면 굳이 가중평균 안 하고 뭐 해서 산술평균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점점 쉬워지는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 얘가 제일 어려워요. 요거 풀 줄 알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또 뭐 두고 해봐야 돼요? 위험 두고 해봐야 되잖아요, 위험. 그래서 우리 책에 위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또 345페이지에 써놨죠. 두 번째, 뭐를 구해보자, 이번에는. 위험의 크기를 구해보자. 그래서 아까 위험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위험의 개념 설명할 때 위험이란 기대값, 기대치. 뭐로 구하는 거? 평균. 그러니까 이 평균으로 구한 기대치가 결국 뭐예요? 기대 수익이죠, 뭘. 그 기대 수익 또는 기대 수익률에 대한 뭘 구해보면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이게 뭐가 된다? 위험이 된다는 거예요, 위험이. 그래서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분산을 루트 씌워서 계산하면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최소 자승법이라 불러요. 근데 그런 건 안 물어보잖아요, 시험에. 그러니까 구할 줄만 아시면 돼. 그럼 이걸 구하려면 일단 실제값을 갖고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거 가지고 구하려면 복잡해서 못 구하니까 좀 간단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책에 345페이지에 가상적 투자에 대한 기대 소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구해보자는 건데 그래서 책에다가 그 밑에 구해놨잖아요. 근데 구한 게 잘못됐어요, 지금. 책이 그 실제 수치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지금 기대 수익으로 돼 있잖아요. 순영업 소득으로. 그럼 9천만 원이면 공이 몇 개 돼야 돼요? 1천만 원이면 1000에다가 만한 거니까 공 3개가 1000이고 만이면 4개니까 공 몇 개 돼야 돼? 7개 돼야 돼, 7개. 근데 그 7개를 책에서 보니까 3개, 공 4개를 지우고 계산했잖아요. 9천만 이렇게만 갖고 계산했잖아요. 근데 이걸 뭐 해버렸으니까? 제곱을 해버렸으니까 원래대로면 그 공 7개를 제곱을 하려면 공 몇 개 돼야 돼요? 9천만 원 곱하기 9천만 원 되니까 공이 14개가 돼야 돼. 그래서 원래는 이 책에 계산되어 있는 값에다가 공 몇 개를 더 붙여야 돼요? 8개를 더 붙여야 돼. 그래야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으로 주면 계산하기가 아주 그지 같아져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뭐로 나오는 거예요? 확률로 줘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줘, 퍼센트. 수익률로. 그래서 책에 있는 표를 고쳐봐요. 어떻게 고칠 거냐면, 지금 책에 보면 사상이 3개로 되어 있죠, 3개로. 사상 1, 사상 2, 사상 3. 그리고 그때 뭘 주었어요? 순영업소득 줬죠? 그럼 순영업소득은 그냥 냅두고 책에 나와 있는 값이니까 그걸 뭐로 한번 고쳐보시자. 기대 수익률로 한번, 예상 수익률로 고쳐보시라는 거예요. 예상 수익률로. 그래서 사상 1이 발생할 확률이 주어져 있죠. 얼마로? 0.1. 0.1의 확률로 얘는 9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걸 뭐로 한번 고쳐보자. 수익률로 고쳐보자는 거예요. 9%.
그 0.8의 확률로 1억의 수익을 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얼마로 바꾸셔라? 10%로 고쳐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0.1의 확률로 기대되는 수익이 1억 1천만 원 돼 있는데 그걸 수익률 11%로 한번 고쳐서 풀어보자는 거예요. 왜? 금액으로 주면 공이 14자리가 돼버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계산하기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할 때 그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건 일단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주어지잖아요. 확률. 그럼 그 확률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측정하는 위험이라는 거의 개념은 뭐다? 내가 예상한 값과 실제로 결과값의 뭐예요? 차이. 그게 차이가 많이 나면 위험이 큰 거고 그 차이가 적으면 위험이 적은 거잖아요. 그럼 이 예상치가 뭐예요? 이 기대치요, 기대치. 평균으로 가는 기대치. 기대 수익 또는 기대 수익률. 그래서 그 기대치와 누구? 내가 예상한 결과값 간의 뭐예요? 차이. 그럼 이 값이 얘가 크면 플러스 되지만 얘가 크면 마이너스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란 거예요? 자승. 제곱한 거예요, 제곱. 그 값을 계산해서 상황이 몇 개니까? 3개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하시면? 더하시면 이게 기대치에 대한 분산 또는 표준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위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걸 구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돼요? 평균으로 구하는 기대 수익률을 일단 알아야겠죠. 기대치를. 그럼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금 전에 배운 것처럼 확률에다가 수익률 곱하고 확률에다 수익률 곱하고 확률에다 수익률 곱해서 다 더해버리면 되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1 곱하기 9% 하면 얼마 나와? 0.9%. 얘는 10% 곱하기 0.8 하면 8% 나오죠. 얘는 1.1%가 나오고.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 여기 길 건너서 대각선 가면 뭐 있어요? 다이소 있지? 5,000원이면 아마 계산기 제일 좋은 거 살 거예요. 그거 사갖고 다니세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10% 나옵니다. 10%. 그러면 요 기대치라는 게 결국 얼마라는 거예요? 10%요. 결과치는 이 세 개를 말하는 거고. 그럼 계산해봐요. 첫 번째 1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 확률은 0.1이었잖아요. 곱하기 기대치 얼마? 10% 빼기 결과치 9. 그럼 이것도 사실은 퍼센트가 들어가니까 이걸 제곱해야 하잖아요. 이따가. 그럼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라니까 10,000분의 1로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로 바꿔보자? 소수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소수로. 그러면 10%면 얼마 돼요? 0.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면 0.09가 되는 거고 그걸 뭐 해서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 대한 값 계산한 거고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돼요? 발생 확률이 0.8 곱하기 기대값 0.1 10%니까 빼기 결과값 10%니까 0.1 그걸 또 뭐해? 제곱. 그래서 어떻게 해라? 더하면 되죠. 뭐. 세 번째 상황 발생할 확률 얼마? 0.1 곱하기 기대값 0.1 결과값 0.11 그걸 또 뭐예요? 제곱 해서 또 어떻게 해? 더하면 되지 뭐. 그럼 이거 한번 구해봐요. 이 값 한번 구해봐요. 0.1에서 0.09 빼면 얼마 나와요? 0.01이 나오죠. 그걸 뭐 한대요? 제곱. 그럼 0.01 곱하기 0.01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0.0001이 나오죠.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디 갔다 오시라고? 네, 거기 가면 있어 다. 거기다 또 얼마를 곱해야 돼요? 0.1을 곱해야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0.00001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게 낫잖아요. 공 14개 나오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0 제곱해도 0 0.8 곱해도 천만다행이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 나와요?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0.01이 나오죠. 그럼 거기다 그래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나오니까.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0. 플러스 되고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되고 0.0001이 나오죠. 거기다 얼마를 곱한 거예요? 또 0.1 곱한 거예요. 그럼 이 값은 0.00001이 나오죠. 그럼 이거 다 세 개 다 더하면 되니까 세 개 다 더하면 0.00002가 나온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분산. 거기다 뭘 씌우면 루트 씌워갖고 이렇게 만들면 이게 표준 편차. 그럼 이 크기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값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할 때 이 0.9라고 하는 값, 0.9는 여기쯤 있겠구나. 0.9%라고 하는 값, 10%라는 값, 11%라는 값이 얘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 거리를 측정한 게 분산 또는 표준편차 값이에요. 그런 것까지 우리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구하면 이게 뭐가 된다? 위험이 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 시험에 19회 때 냈었어요, 실제로. 이런 정도로, 이 정도 난이도로 딱 냈어요, 시험에. 근데 이게 숫자가 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출제자도 공이 너무 많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보기가 안 좋잖아. 그래서 이거를 퍼센트로 바꾼 거예요. 다시. 그럼 퍼센트로 바꾸려면 공을 몇 개 지우면 돼요. 퍼센트라는 게 100분의 1이니까 공 2개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원래는 0.002%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푸시는 분, 그 출제하신 분이 잘못해서 0을 하나 더 지웠어. 그래서 원래 답은 뭔데? 0.00인데 얼마로 된 거예요? 0.02로 문제를 낸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근데 안 받아줬어.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 걸은 거예요. 그 시험 보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떨어진 분들이. 그래갖고 7월 달에 그 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9월 달에 수업 듣던 분 한 두 분이 오셔갖고 저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도 돼요. 이러시더라고. 왜? 추가 합격하실 때야. 와가 아니에요. 이게 좋을 일이 아니요. 이거 만약에 이의 제기 받아줬으면 이분은 언제 이미 붙어서 11월에 붙어서 8개월 동안 학원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짓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 이거 뭐 그 출제하신 분이 이거 안 받아줘갖고 결국에는 8개월 더 고생한 거예요. 보상해줄 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뒤로 안 나왔어요, 이게 시험에. 이때 이렇게 돼갖고. 그랬다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27회 때 뭐해서 감평시험에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걸 내버린 거예요. 요 정도 난이도로 딱. 그러니까 19회 때 나왔던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를 다시 냈어요, 27회 때. 그 얘기는 다시 내겠다는 의지지 뭘. 그래서 쉽게 내면 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차이요. 똑같은 걸 공부해도 쉽게 내면 이거 내는 거고, 그것도 아주 쉽게 내려면 아까 요 10% 구한 것처럼 이렇게 내면 진짜 쉬운 문제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이미 언제 냈어요? 작년에 냈다니까. 이렇게 쉬운 건. 그럼 올해는 어떤 거 내겠어? 어렵게 내겠지 뭘. 그럼 어렵게 내면 수익률 구하려면 이거 낼 테고, 만약에 더 어렵게 내려면 뭐 내는 거예요? 위험. 왜? 이거 내는 순간 다 틀릴 거 다 예상하니까. 그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난이도를.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출제자 마음이에요. 아무도 몰라. 내가 뭐 쪽집게도 아니고 내가 시험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출제하러 들어가는. 저도 출제자 이렇게 등록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학원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오지 말래요.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고. 자격은 되는데 오지 말래더라고요. 자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원을 때려치기 전까지는 출제자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출제자 마음이긴 한데 안 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나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을 봤을 때 출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공부를 좀 하시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할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포트폴리오 들어가야 되니까 기본서로는 345페이지 나와 있는 평균분산 결정법부터 수업 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6월 한 달은 여지없이 뭐 투자는 열심히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공부하시기 좀 혼자 공부하시기 되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날 나와서 수업 들어보세요. 그래서 책 자체는 진짜 좋아요. 저도 그 책 보고 한번 만들어 보려다가 포기했으니까. 저는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 갖고 잘 공부해 보시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